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집인 줄 아세요? 명의가 누구 건데요? 그냥 거실 구석에서 쥐 죽은 듯이 숨만 쉬든가요. 그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볼이 화끈거렸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안경이 바닥으로 날아갔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 키우느라 굽은 등을 펴지 못한 이 늙은이를 며느리가 때렸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느라 피땀 흘려 마련해준 이 집에서 저는 오늘 뺨을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싸늘한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집어들었습니다. 렌즈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산산이 부서져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쥐 죽은 듯이 사는 게 아니라 저 며느리를 쥐새끼처럼 쫓아내겠다고 말입니다. 폐륜 며느리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박말순입니다. 저는 25살에 결혼해서 30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갓 돌이 지난 아들 민석이를 안고 장례식장에서 울부짖던 그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남긴 건 허름한 전셋집 하나와 얼마 되지 않는 사망보험금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쓰지 않고 고스란히 은행에 넣어두었습니다. 아들 교육비로 쓰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장통으로 나갔습니다. 새벽부터 생선을 떼다가 좌판에 펼쳐놓고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사세요. 오늘 들어온 갈치 여기 있습니다. 손이 얼어붙는 겨울에도 비린내가 온몸에 배어드는 여름에도 저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가 오면 좌판 위에 천막을 치고 눈이 오면 손에 호우 입김을 불어가며 생선을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시장 바닥을 누볐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똑똑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고등학교 때는 전국 모의고사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 성적표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 민석이가 이 가난을 끊어주겠구나. 그 생각에 허리가 휘어져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의과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같이 장사하던 아주머니들이 달려와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합격 통지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주머니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생선을 다 나눠주고 일찍 장사를 접었습니다. 의대 등록금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잠을 줄이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생선 장사만으로는 부족해서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등이 점점 굽었지만 민석이가 하얀 가운을 입는 모습을 상상하면 힘이 났습니다. 민석이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전문의 자격증을 따던 날 저는 조그만 축하 케이크를 사들고 민석이 병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나오는 아들을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민석이가 어느 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정수진이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날씬하고 예쁘장했습니다. 말씨도 고왔고 웃는 모습도 상냥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그 집안이 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병원 개원 자금을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복이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네 집에서 병원 개원 자금 대준대요.
대신 신혼집은 저희가 해가야 해요. 민석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이라면 당연히 해줘야지요. 내 아들이 번듯하게 살림을 차려야지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남편 사망보험금까지 포함해서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서울의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를 샀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아들 이름이 올라가는 걸 보며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 의사 만들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이제 저도 아들 내외와 함께 편하게 노후를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집이 제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사 첫날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짐 푸시느라 힘드셨죠?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얻다니 민석이 복이 터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던 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냄새나요. 며느리가 코를 막으며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좀 나긴 하지요.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한테서 냄새가 난다고요. 생선 장사하시던 분이라 그런가. 비린내 같은 게 배어 있어요.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했습니다. 30년 넘게 생선을 만졌으니 어쩔 수 없이 냄새가 배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더 씻을게. 며느리는 그 말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에게 온갖 제약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안방 화장실 쓰지 마세요. 저희가 쓰는 곳이에요. 거실 화장실 쓰시고요. 어머니, 수건도 따로 쓰세요. 섞이면 위생상 안 좋잖아요. 어머니, 세탁기도 따로 돌려주세요. 어머니 옷이랑 같이 빨면 냄새 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하지만 아들 내외 사이가 틀어질까봐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예민한 성격이려니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점점 더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방 화장실을 쓰지 못하게 하더니 나중에는 거실에 오래 있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어머니, 거실 소파에 앉으시면 제가 불편해요. 손님 오면 어머니 보면 어떡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멍해졌습니다. 손님한테 보이면 안 되는 존재. 저는 이제 숨겨야 할 수치스러운 물건이 된 것입니다. 저는 말없이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란다 쪽에 붙은 작은 쪽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저녁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좋은 부위로만 골라서 굽더군요. 식탁에는 싱싱한 채소와 반찬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놓이는 건 달랐습니다. 시들어서 물이 나온 김치, 하얗게 뜬 된장국, 딱딱하게 굳은 밥. 며느리는 그것을 제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가 안 좋으시니까 푹 익은 게 좋잖아요. 저는 그 비아냥거림을 삼켜야 했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지만 아들 눈치를 살폈습니다. 민석이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식사했습니다. 제 밥그릇이 비어 있는지 제 반찬이 뭔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눈짓을 하며 킥킥대면 함께 낄낄거리기만 했습니다. 민석아. 저는 한 번 용기를 내어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 좀 봐. 뭔데요, 엄마?
밥 먹을 때 말 걸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들은 귀찮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식사 시간에는 조용히 해주세요. 소화 안 돼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린 것처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저 젊은 것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끼던 물건이 있었습니다. 자개로 만든 작은 보석함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결혼 첫 해에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대단히 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남편의 온기가 남아있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개함을 늘 제 방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찾아보니 안방 장롱 위에 올려져 있더군요. 며느리가 갖다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러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제 자개함을 바닥에 던져놓고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안에 있던 남편 사진이 구겨져 나왔습니다. 아, 촌스러워. 이거 버리라고 했잖아요. 며느리는 저를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자개함을 발로 밟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그만해. 그거 내놔. 저는 바닥에 엎드려 자개함을 끌어안았습니다. 남편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아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내놔요. 갖다 버리게. 안 돼. 이건 우리 남편이 준 거야. 그래서요. 죽은 사람 물건 붙들고 뭐해요. 우리 집 인테리어 망친다고요.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자개함을 지켰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제 볼에 불이 붙은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안경이 날아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때렸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고집 피우니까 손이 미끄러졌잖아요. 며느리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손이 미끄러진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확실하게 일부러 때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끈거리는 볼을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자식이 데려온 여자에게 뺨을 맞다니 이게 무슨 팔자인가 싶었습니다. 아, 재수 없어. 그냥 거실 구석에 박혀 있으라니까 왜 기어 나와서. 며느리는 그 말을 내뱉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매맞은 자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부어오른 볼을 보여주며 하소연했습니다. 민서가, 수진이가 엄마를 때렸어. 아들은 한숨을 쉬며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엄마가 좀 맞춰주지 그랬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미가 맞았는데 왜 어미더러 맞춰주라는 것입니까?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내 자개함을 버리려고 했어. 아빠 사진이 들어있는 거. 그 자개함. 그거 좀 촌스럽긴 하잖아. 엄마, 그냥 버려. 아들의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 촌스럽다니. 어머니가 맞았는데 맞춰주라니. 이게 내가 뼈 빠지게 키운 아들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거실에 있으면 눈치가 보여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 먹을 때만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유령 취급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니 요양병원 알아보는 건 어때?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집 팔아서 병원 확장하고 어머니는 싼 요양병원 보내면 되잖아. 어차피 노망난 것 같은데.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망이라니, 요양병원이라니, 이 집을 팔아. 아들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럴까? 병원 확장 자금 필요하긴 한데, 엄마 치매 진단만 받으면 재산 처분 쉽다던데 알아볼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뼈 빠지게 키운 아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요양원에 버리려 한다고, 내 돈으로 사준 집을 팔아서 제 배를 불리려 한다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게 이 집이냐? 내 돈으로 사준 이 집이냐? 그렇다면 내가 도로 가져가마. 너희들한테 빼앗기느니 차라리 불태워버리겠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쥐 죽은 듯이 사는 게 아니라 저놈들을 쥐새끼처럼 쫓아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물 대신 계산이 앞섰습니다. 분노 대신 냉정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3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굴러온 이 박말순이 그냥 당하고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병원으로 출근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는 예정대로 마사지샵에 가겠다며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아 하루 종일 방에서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관심도 없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그러세요. 밖에 안 나가시면 좋죠. 집 더러워지니까. 저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먼저 제 방에 숨겨둔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에게 집 살 돈을 보내줄 때 받은 이체 확인서, 그리고 그때 작성했던 효도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그 효도 계약서는 제가 만약을 대비해 민석이한테 쓰게 한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어머니를 평생 모시겠다. 만약 부양 의무를 저버리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민석이는 그때 웃으며 사인했습니다. 설마 자기가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지요. 하지만 지금 그 서류가 저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서류들을 깊숙이 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향한 곳은 예전 시장 근처였습니다. 그곳에 싼값에 상담해주던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전했다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새 주소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막막해졌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변호사를 찾을 수가 없으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한참을 거리를 헤매다가 배가 고파졌습니다.
저는 시장 골목 안쪽에 있는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시키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 나이에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평생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저는 국밥 그릇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훌쩍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휴지 한 뭉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국밥에 눈물 말아 드시면 짭니다. 무슨 사연이 있으슈? 저는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이었습니다. 깎은 지 얼마 안 된 짧은 머리에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반팔 셔츠 소매 끝으로 용 문신이 살짝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거친 외모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못 찾았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제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평생 고생한 이야기, 전 재산을 털어 집을 사준 이야기, 며느리에게 뺨 맞은 이야기, 그리고 아들 내외가 저를 요양원에 버리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남자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남자는 주먹으로 탁자를 3개 내리쳤습니다. 국밥 그릇이 덜컹거렸습니다. 와, 그 며느리랑 아들놈 진짜 짐승만도 못하네. 남자의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저는 그 반응에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남에게도 이렇게 화를 내주는 사람이 있다니.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마동철, 부동산 컨설팅 전문.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뒤탈 처리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부동산 컨설팅이요. 마동철이라는 남자는 씩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옛날에 좀 험한 일 했소. 지금은 은퇴하고 부동산 쪽으로 사업합니다. 복잡한 집, 문제 있는 집 정리하는 거, 남들이 못하는 것도 저는 합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조폭 출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30년 넘게 살아남은 저에게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험한 사람이 오히려 일 처리를 확실하게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 사장, 저 좀 도와주실 수 있겠소? 마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사정 들어보니 속이 뒤집히네. 제가 그 집 시세보다 2억 더 쳐서 사드릴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소. 조건이라뇨? 그 집 명예 아들놈 거라고 했죠. 그거 사실 할머니가 증여세 아까워서 그냥 명의신탁 비스무리하게 해준 거 증명만 되면 우리가 법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작업해 드립니다. 할머니가 돈 댄 내역, 통장 다 있죠. 저는 품속의 서류를 만졌습니다. 이체 확인서와 효도 계약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마동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도 든든해 보였습니다. 그럼 됐소, 할머니. 저만 믿으쇼. 그 패륜놈들 알거지 만들어 드릴게.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 낯선 남자가 저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지만 그 지푸라기가 생각보다 튼튼해 보였습니다. 저는 마동철과 다음 만날 약속을 잡고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무겁고 지친 발걸음이 아니라 단단하고 결연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너와 내 마누라가 어미를 버리려 했지. 하지만 어미가 먼저 너희를 버리겠다. 내가 피땀 흘려 마련해준 그 집에서 너희를 쫓아내겠다. 그리고 보여주겠다. 이 늙은 어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이미 돌아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을 흘겼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아픈 사람이 바깥바람 쐬면 더 아프잖아요. 그 말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곧 저 여자의 꼴을 볼 것을 생각하니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다려라, 며느리야. 내 최후가 곧 온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동철 사장을 몇 번 더 만나 서류를 넘기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마 사장은 변호사까지 연결해 주었습니다. 명예신탁 해지 소송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매매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오갔지만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제 돈으로 산 것이고 아들은 부양 의무를 져버렸으니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눈치를 챈 것입니다. 제가 자주 외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외출을 마치고 돌아오니 며느리가 제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랍장이 열려 있고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태연하게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숨긴 돈 있죠?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늙은이가 돈이 어디서 나서 자꾸 밖을 돌아다녀요. 며느리의 손에는 제가 숨겨둔 통장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통장들에는 제가 예전에 모아둔 돈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체 확인서와 효도 계약서, 그것은 제 품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건 내 통장이다. 돌려줘. 어머니 통장이면 뭐 어때요? 어차피 이 집에 사시면 생활비 안 들잖아요. 이 돈은 제가 보관할게요. 어머니가 이상한 데 쓰실까봐. 며느리는 통장을 자기 가방에 쑤셔 넣으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지만 겉으로는 무기력한 척했습니다. 진짜 무기는 아직 제 품속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또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어머니 통장 찾았는데 별로 안 남았어. 그냥 빨리 요양병원 보내자. 이 집 팔아서 병원 확장 자금 마련하게. 그래, 내일 병원 지인한테 연락해 볼게. 치매 진단서 발급받으면 일 빨리 진행할 수 있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놈들이 진짜로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 사장에게 연락해서 일정을 앞당겨야 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다가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좋은 병원 예약해뒀어요. 거기 가서 검사 좀 받으세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요양병원. 저놈들이 드디어 저를 끌고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뒤에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사설 구급대원 복장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 안 가. 갈 필요 없어. 어머니, 검사만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치매 증상인가? 며느리는 비웃으며 손짓했습니다.
두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현관문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놔라. 나 안 간다고. 어머니, 순순히 가시면 편하게 모실게요. 왜 이렇게 난리예요? 구급대원들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죽으림을 다해 버텼습니다. 늙은 몸이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끌려가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발버둥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돈 내놔. 내 집 내놔. 여기 내 집이야.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집이요. 이건 내 남편 집이에요. 어머니는 이제 정신병자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전자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인터폰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구야, 이 사람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마동철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깍두기 머리의 청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림잡아 5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 뭐야? 누구 맘대로 남의 집에 들어와. 마동철은 며느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여사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류 준비 다 되셨습니까? 저는 품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돈 보내준 이체 확인서와 효도 계약서. 며느리가 뺏어간 통장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여기 있다, 마 사장. 마동철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돌아서며 계약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아줌마, 잘 들어. 이 집 원주인은 박말순 여사님이고 방금 나한테 이 집 소유권 넘기는 매매 계약 체결하셨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친 소리. 이거 내 남편 집이라고. 아들놈 명의라고. 그거 명의신탁 해지 소송 걸면 바로 끝나. 우린 복잡한 거 싫어서 그냥 여사님한테 채권양도 받았고 법적으로 완벽해. 마동철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변호사 직인과 함께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더듬더듬 읽어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법이 말해주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마동철이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얘들아, 사설 구급대원이라는 놈들 좀 내보내. 청년들이 우르르 다가가자 두 남자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들 건드리지 마요. 내가 부른 사람들이라고. 아줌마가 부른 사람이면 아줌마 따라 나가면 돼. 어차피 아줌마도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야 하니까. 마동철의 말에 며느리는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다.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두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동철 사장은 주머니에서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며느리 앞에 툭 던졌습니다. 아줌마, 이것도 한번 봐.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사진 몇 장과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힐끗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는 모습, 남자의 손이 며느리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 한눈에 보아도 부적절한 관계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진들을 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세상에 비밀은 없어, 아줌마. 돈 주면 다 나와. 마동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저는 충격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내 아들이 저런 여자한테 속고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로 어미를 버리려 했으니까요. 마동철은 서류 뭉치를 집어들어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뭔지 알아, 아줌마. 아줌마 친정이 파산했더라고. 사업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대. 근데 그 빚을 이 집 담보로 사채까지 썼네. 며느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숨기고 있던 비밀이 모두 드러난 것입니다. 부잣집 딸이라던 며느리는 사실 빈털털이었습니다. 친정이 망했고 그 빚을 막기 위해 이 집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아들 병원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던 것도 결국은 자기 친정 빚을 갚기 위한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을 저놈의 며느리가 자기 친정 빚 갚는데 쓰려고 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구경할 게 더 남았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들 민석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급히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가운도 벗지 않은 채였습니다. 며느리가 연락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사람들은 또 뭐야? 민석이는 거실 상황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동철의 부하들이 집안을 둘러싸고 있었고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석아, 이 집 원래 내 돈으로 산 거야. 이제 도로 가져간다. 민석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미쳤어. 이 집은 내 명의라고. 엄마가 어떻게 팔아? 마동철이 민석이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덩치 큰 사내가 다가오자 민석이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동철은 서류를 민석이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의사 양반, 범 모르나 보네. 여기 효도 계약서 있어. 부양 의무 불이행하면 증여 해제할 수 있다고 양반이 직접 사인했잖아. 그리고 집 산 돈 전부 어머니가 보낸 내역도 있고. 민석이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그때 장난으로 쓴 거라고. 장난이라고. 법적 효력 있는 문서를 장난이라고 하나. 어쨌든 우린 복잡한 거 싫어. 이미 여사님한테 채권량도 받았고 매매 계약도 끝났어. 마동철이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작업 시작해.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거실 장식장을 열어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옷장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명품 옷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샤넬, 구찌, 프라다. 화려한 옷들이 거실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거 내 옷이야. 손대지 마. 아줌마 옷이라고. 이 집 담보로 사채 썼으면서 이 옷들도 다 압류야. 빚 갚아야지. 마동철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부하들이 안방을 더 뒤졌습니다. 장롱 깊숙이 숨겨둔 명품 시계들이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가 거실 구석에서 쉰 김치를 먹을 때 저것들은 명품을 사모으고 있었구나. 민석이가 마동철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협상합시다. 돈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까? 돈이라. 그래, 돈이면 되지. 집값에서 사채 빚 갚고 위약금까지 하면 얼마나 남을까? 민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원 개원할 때 장인이 자금을 대주었다고 했지만 그것도 빚이었던 모양입니다. 사위한테 투자한 돈을 회수하려고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입니다. 민석이는 순간 깨달은 듯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아, 이게 다 뭔 소리야? 내 아버지가 파산했다고. 이 집 담보로 사채?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이가 다가가 며느리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대답해. 나한테 숨긴 거 다 털어놔. 그때 마동철이 노란 봉투를 민석이에게 던졌습니다. 의사 양반, 효도는 못해도 마누라 간수는 잘했어야지. 민석이가 봉투 안의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석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진을 든 손에서 힘이 빠져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너 이게 뭐야? 이 남자가 누구야? 며느리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이가 사진을 집어들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알아챈 듯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거 김 과장 아니야. 우리 병원 김 과장.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뉘우침인지 창피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야, 그게 아니라니.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언제부터야? 얼마나 됐어? 민석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는 입술만 달싹거릴 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이는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멍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쾌재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어미를 버리려던 아들이 이제 제 아내에게 배신당한 꼴을 보니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아들이라도 제가 낳아 키운 자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동정심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놈들이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마동철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 이제 진짜 작업 시작한다. 얘들아, 짐 다 빼. 부하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거실에 고급 가구들을 들어 현관 밖으로 옮겼습니다. 며느리의 명품 옷들을 검은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안방의 침대와 화장대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제 옷이에요. 제 물건들이에요. 아줌마 물건이라고. 이 집 담보로 끌어다 쓴 돈으로 산 거 아냐? 채권자들한테 돌려줘야지. 마동철은 냉정했습니다. 부하들이 며느리가 아끼던 명품 가방들을 들고 나갔습니다. 샤넬 클래식백, 에르메스 버킨백, 수천만 원짜리 가방들이 검은 봉투에 담겨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광경을 보며 실성한 듯 울었습니다. 민석이는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다가갔습니다. 민석아.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아들의 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널 의사 만들려고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살았다. 내 노후 자금 털어 이집해줄 때 넌 나한테 뭐라고 했니? 평생 모시겠다고 했지. 민석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날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어. 치매 환자로 몰아서 이 집 팔아먹으려고 했어. 내 마누라는 날 때렸어. 식충이라고 했어.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내 거다. 너희들한테 단 한 푼도 안 준다. 이 집은 이제 마 사장네 거니까 당장 나가라. 마동철이 드릴을 가져왔습니다.
안방 문이 경첩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기계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방 문이 떨어져 나가자 안에 숨겨둔 것들이 더 드러났습니다. 금고가 있었습니다. 마동철의 부하 하나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과 폐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다 압류야. 사채 빚 갚아야지.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거실 구석도 아깝다. 쥐새끼처럼 밖으로 나가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동철의 부하들이 며느리와 아들을 짐짝처럼 들어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복도에는 며느리가 아끼던 명품 옷들이 걸레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무슨 일이래? 저 여자 맨날 명품 들고 다니던 사람 아니야. 쫓겨나는 거 아니야? 며느리는 창피한 듯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석이는 멍한 표정으로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마동철이 다가와 제게 현금 가방 하나를 건넸습니다. 여사님, 여기 계약금입니다. 나머지는 등기 이전하면 입금해 드릴게요. 저는 묵묵히 가방을 받았습니다. 무겁고 묵직한 무게가 손에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제 평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빼앗길 뻔한 것을 도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복도에 내동댕이 쳐진 며느리와 아들.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며 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쿵! 묵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지난 세월의 고통도 함께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었습니다. 마동철 사장의 부하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거실에 널브러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압류품들을 차례차례 옮겼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구박받던 거실, 쉰 김치를 먹던 식탁, 쥐 죽은 듯 숨어 살던 쪽방. 모든 것이 이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아픈 추억이지만 그래도 추억입니다. 마동철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사님, 오늘은 호텔에서 쉬세요. 내일 새 거처로 안내해 드릴게요. 좋은 데로 알아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동철은 생각보다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조폭 출신이라고 해서 거칠기만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자상했습니다. 어쩌면 아들보다 더 나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깔끔한 호텔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푹신한 침대에 누우니 온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밤, 쫓겨날 걱정 없는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마동철이 약속대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자 푸른 산과 맑은 공기가 펼쳐졌습니다. 도착한 곳은 경치 좋은 곳에 자리한 실버타운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살 방은 넓은 테라스가 딸린 곳이었습니다. 테라스에서는 먼 산과 호수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사님,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마동철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무서워 보이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든든한 후원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실버타운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분들과 친해져서 함께 산책도 다녔습니다. 요리 교실에도 다니고 서예 수업도 들었습니다. 생선 장사하느라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마동철 사장이 가끔 안부 전화를 하며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들은 하나같이 처참했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병원이 망했다고 합니다. 며느리 친정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채권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병원 장비들이 압류되었고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의사 면허는 아직 있지만 소문이 퍼져서 다른 병원에 취직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페이닥터 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아무 데서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며느리 정수진은 더 비참해졌습니다.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친정 부모는 파산해서 도와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가 결국 야반도주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합니다. 서로 상대방 잘못이라며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재산은 남아있는 게 없어서 싸울 것도 없지만 그래도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볼품없는 결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아들이라도 제가 낳아 키운 자식입니다. 그 자식이 저렇게 망해가는 걸 보는 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동철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사님 잘 지내시죠? 다음 주에 근처 가는 길에 들를게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괜찮아요, 마 사장. 덕분에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앞으로도 편히 사세요. 제가 가끔 안부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풍경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니. 평생 시장 바닥에서 비린내 맡으며 살던 제가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동철 사장은 약속대로 가끔 찾아왔습니다. 과일이나 건강식품을 들고 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들보다 더 자주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보다 더 깍듯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마 사장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한 번은 마 사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사님, 저도 어머니가 계셨으면 여사님처럼 잘 모셨을 텐데 일찍 돌아가셔서. 그 말에 저는 마 사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 사장,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요. 마 사장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에 웃음이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그냥 박말순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갑니다. 아들 눈치, 며느리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쥐 죽은 듯 구석에 박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자식 농사가 다 부질없다고. 평생 헌신해도 돌아오는 건 배신뿐이더라고. 하지만 그래서 더 깨달았습니다. 내 돈 내가 쥐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최고의 노후 대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에게 모든 것을 퍼주고 계신가요? 혹시 며느리나 사위 눈치 보며 구석에서 숨죽여 살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를 교훈 삼으세요. 내 것은 끝까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테라스에서 노을을 바라봅니다.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제 새로운 일상입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과거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자식 걱정 그만하고 본인 챙기세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겁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